상상해봐요.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걸 선택한다면요? 놀랍게도 역사 속에 이런 선택이 있었죠. 노예는 타인의 재산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렸고요. 법 위반, 빚, 전쟁 패배가 노예화의 원인이었어요. 놀랍죠? 가난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들은 빚을 갚거나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노예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바로 자발적 노예라는 비극적인 경제 현상이었죠. 대부분의 노예는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속박되었어요. 사실 노예제는 거의 모든 사회에 존재했어요. 고대부터 현대 직전까지 인류 역사의 어두운 면이었죠. 흔한 형태는 간의 노예와 생산 노예였어요. 재산으로 취급되던 동산 노예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죠. 경제학에선 이런 강제 노동을 사실상의 노예라고 불러요. 현재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노예제가 불법이죠. 범죄 처벌을 제외하면요. 하지만 자발적 노예는 인류의 빈곤이 만든 슬픈 단면이에요. 돈 때문에 자유를 포기해야 했던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아팠어요. 수천 년 인류 경제사 속에서 이런 선택은 반복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기록조차 없어요. 끔찍한 역사 뒤로 사라진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었죠. 샌프란시스코 롬바드 거리 한 블록이 연간 200만 명을 끌어모으죠. 하루 최대 17,000명,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 거리는 8개의 극커브 구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구불구불한 거리로 불려요. 놀랍게도 이 모든 건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였답니다. 원래 27도 경사였으니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차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측량사 제스퍼 오파렐이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하지만 그가 이 거리가 관광명소가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한 블록은 러시안 힐 지역 동쪽 구간에 위치해요. 대부분의 서쪽 구간은 미국 101번 국도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죠. 하지만 사람들은 오직 그 구불구불한 한 블록만을 찾아요. 이게 바로 돈이 몰리는 곳,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주변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소음공해는 주민들을 괴롭혔어요. 관광객들의 쓰레기와 무단 침입은 일상이 됐죠. 결국 샌프란시스코시는 통행료 도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어요. 하루만 7,000명이 내는 통행료,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하겠죠? 한때 단순한 교통해법이 이제는 골칫거리이자 황금알 이된 거예요. 이쯤 되면 누가 이 드라마의 승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익을 쫓는 시 당국과 평화를 원하는 주민들 사이에 끝나지 않는 싸움이죠. 그래서 이 거리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랍니다. 5,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검은 그림자가 있어요. 바로 아편,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값비싼 눈물이죠. 이 양귀비의 눈물은 처음엔 음식, 약, 위례용으로 쓰였어요. 하지만 곧 중독성 때문에 엄청난 검은 돈 이득이 시작했죠. 아편은 양귀비 씨앗 꼬투리에서 채취하는 마른 유액이에요. 모르핀을 약 12% 함유하는데 이 모르핀이 문제의 시작이죠. 불법 헤로인과 기타 합성 오피오이드의 원료가 되거든요. 수천 년간 이 치명적인 유혹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했어요. 대규모 재배와 유통은 엄청난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켰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아편 재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전쟁과 식민 지배를 통해 아편 경제는 더욱 비대해졌죠. 수백만 명이 삶을 파괴하며 누군가는 막대한 불을 쌓았어요. 여기서 빨간 불이 켜집니다. 아편의 진짜 대가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사회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 돈으로 아파트 1만 채를 살 수 있었겠지만 그 대가는 파멸이었죠. 결국 국제사회는 아편의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시작해요. 단속은 강화됐지만 거대한 불법 시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아편의 역사는 돈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보여줘요. 5,000년간 이어진 검은 돈의 비극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1947년 수억 명이 운명을 바꾼 결정이 내려졌어요.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두 독립국가가 탄생했죠. 파키스탄은 인구 2억 4천만 명이 넘는 거대 국가가 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슬림 인구를 자랑하죠.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금융중심지 카라치는 활기 넘쳐요. 그 땅은 8,500년 전 메르가르 문명부터 번성했어요. 인더스 문명과 간다라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했죠. 아케메네스, 마우리아, 무굴 제국 등 수많은 왕조를 거쳤어요. 1858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하지만 무슬림을 위한 독립국가 염원은 커져갔습니다. 파키스탄 운동이 불꽃을 지펴 결국 독립을 쟁취해요. 1947년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하지만 이 분리는 엄청난 이주와 갈등을 낳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새로운 국경을 넘어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정치적 격동은 계속되었고 여러 군사 정권도 거쳤죠. 현재 파키스탄은 지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어요. 핵보유국이자 UN 평화유지군의 주요 기여국이죠. 아랍해와 험준한 산맥이 어우러진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거대한 역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873년 미국 화폐 시스템에서 은화가 사라진 날이었죠. 아무도 모르게 은화는 법정 통화로서의 권리를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조용한 혁명이었죠. 1837년 법은 낡았고 새로운 화폐 법안이 필요했어요. 재무장관 조지 부트웰이 새 법안 초안을 지시했어요. 존 제이 녹스가 작성하고 존 셔먼 의원이 제출했죠. 이 법안은 은화 주조권을 은밀히 폐지하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은 시장가는 주조 가치보다 높았지만 미래는 달랐죠. 콤스톡 광산 개발로 은 가격 폭락을 예측했던 거예요. 은 주조권 폐지는 근본 이자를 자동 확립할 터였죠. 법안은 거의 3년간 의회에서 조용히 논의되었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 핵심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국민들은 은의 권리가 사라진 것을 알지 못했죠. 결국 법안은 통과되어 미국은 근본 이자로 들어섰어요. 이 법안은 73년의 범죄라 불리며 격렬한 비판을 받았죠. 은광 소유주와 일반 대중에게는 큰 타격이었어요. 수십 년간 이 조치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답니다. 그들은 서류 한 장으로 한 시대를 끝낸 거예요. 은의 시대는 그렇게 소리 없이 막을 내렸죠. 역사는 승자의 편이지만 희생자들의 이야기도 기억해야 해요.
1871년 일본은 근대 통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엔화를 탄생시켰죠. 당시 엔화는 금일 5g에 고정된 안정적인 통화였어요. 이후 엔화는 달러, 유로 다음으로 세계 3대 기축통화가 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려요. 전쟁 채무로 엔화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졌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 엔화는 달러에 고정되며 잠시 안정되는 듯했죠. 하지만 1971년 닉슨 쇼크로 이 시스템은 무너져버립니다. 이후 엔화는 1973년부터 변동환율제로 전환,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그러나 이 자유는 또 다른 불안정의 시작이었죠. 일본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수시로 시장에 개입했어요. 1998년부터 2003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엔화 강세를 막으려 했죠. 말 그대로 돈의 힘을 통제하려던 시도였어요. 이 개입은 과도한 투기적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2022년과 2024년 상황은 180도 달라져요. 이번엔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엔화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추락하는 중이죠. 그래서 이 통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엔화의 비극,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한 통화 이야기가 아닌 거대한 경제 드라마입니다. 1960년대 한반도 남단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이 시작되죠.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 뒤엔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박정희, 그는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군사 독재 아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급성장을 경험해요. 친미, 반공 정책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베트남전에 국군을 파병하며 미국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대기업, 재벌을 육성해 산업화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순조로웠을까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급격한 성장 이면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죠. 노동권은 제한됐고 정부 비판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발전은 국민 자유를 담보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권력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걸 눈치챘어야 해요. 그의 독재는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갔고 결국 비극으로 치달아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측근의 총에 암살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도자의 비극적인 최후였죠. 그의 경제적 유산은 분명하지만 독재의 그림자 또한 짙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한국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시기 중 하나예요. 한강의 기적,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08년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에서 역사상 가장 큰 금융붕괴가 시작돼요. GDP 무려 11배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새 은행이 3일 만에 파산했죠. 이것은 작은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금융 거품이었어요. 2000년대 초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국제시장에서 쉽게 돈을 빌렸습니다. 카우프싱, 란즈방키, 글리트니르, 이 세 은행은 엄청난 속도로 몸집을 불렸죠. 2007년 GDP의 7배가 넘는 외채를 쌓을 정도로 무모하게 확장했어요. 이쯤 되면 빨간불이 켜져야 했는데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투자자들의 신뢰는 급락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크로나 가치는 폭락하고 은행들은 단기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죠. 네덜란드와 영국 예금자들이 앞다퉈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은행들은 무너져 내렸고 나라는 거대한 빚더미에 앉게 돼요. 그 결과 아이슬란드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이 시위는 정부를 교체하고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이끌었어요. 국가는 은행들을 파산시키고 은행가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슬란드는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자본 통제와 파운딩에 가까운 부채 구조 조정이 비결이었죠. 아이슬란드는 이 거대한 금융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도한 욕심이 작은 나라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죠. 작은 섬나라의 거대한 금융 드라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세기 유럽 최대 은행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은행이었어요. 메디치 가문은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은행을 세우고 유럽을 주물렀죠. 이 돈으로 피렌체 공화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시민이었지만 실상은 군주나 다름없었죠. 16세기 메디치는 피렌체 공작이 되고 1569년 토스카나 대공국으로 격상해요. 이 가문은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 등 무려 4명의 교황을 배출했어요. 프랑스 왕비 2명까지 배출했으니 그 영향력이 엄청났죠. 초기 대공들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17세기 후반 코시모 3세 시대에는 이미 대공국이 파산 상태였어요.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문이 몰락하고 있었던 거죠. 1737년 마지막 대공 잔 가스토네의 죽음으로 메디치 가문이 대는 끊깁니다. 그들의 거대한 은행과 정치적 영향력은 한낱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초고층 빌딩처럼 솟아났던 부와 권력은 방만한 운영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는 돈의 힘과 그 허무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가장 부유했던 가문도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진 셈이죠. 17세기 후반 코시모 3세 시대에 이르면 대공국은 이미 파산 상태였어요.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문이 몰락하고 있었던 거죠. 1737년 마지막 대공 잔 가스토네의 죽음으로 메디치 가문이 대는 끊깁니다. 그들의 거대한 은행과 정치적 영향력은 한낱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고층 빌딩처럼 솟아났던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결국 방만한 운영이 그들을 파산으로 이끌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는 돈의 힘과 그 허무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가장 부유했던 가문도 결국은 돈 때문에 무너진 셈이죠. 1980년대 초 난민은 외채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났어요. 이게 바로 국가들이 빚 갚을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10년이 시작이었죠. 빨간불은 이미 1970년대부터 켜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서구 은행들이 남미에 돈을 빌려줬고 빚은 계속 쌓여갔죠.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에도 마구잡이로 대출된 것이 문제였어요. 결국 빚은 남미 국가들의 감당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순간 IMF가 고원투수로 등장했죠. IMF는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국가 부도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비판론자들은 IMF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사적 은행 손실을 납세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죠. 이로 인해 남미 빚은 더 깊어졌고 시장의 자정작용은 지연되었어요. 예상 못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걸까요? IMF 조치는 단기적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많은 나라가 자력 회복 기회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10년은 남미 경제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이 위기는 개발도상국 부채 문제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죠. 사람 얘기는 아니었지만요.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남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남긴 채 말이죠.